반갑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연구하는 노우지의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과 관계, 그리고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젊은 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늙어서 치르는 빚이다. 참 냉정한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곁에 있는데 외롭다. 함께 있지만 숨이 막힌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간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사랑이 식은 건가? 내가 냉정한 사람인가? 죄책감마저 들었을 겁니다. 오늘 함께할 67세 박 선생님도 똑같았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하루 종일 붙어 지내면서 오히려 말수가 줄었습니다.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차라리 혼자 등산 갈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 내가 이상한 건가? 남들은 부부가 최고라는데. 박 선생님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알게 된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상한 게 아니었다. 이건 인간관계의 본질이었다. 고독은 능력이고 축복이다.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가 꿰뚫어본 인간관계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40년을 함께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의 적정한 거리를 찾는 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법입니다. 남은 인생,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쇼펜하우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야 그의 말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의 대표자로 불립니다. 염세주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론이 더 날카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는 쪽을 택하라. 참 냉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인간을 분석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는 낭만주의 시대였습니다. 사랑과 열정을 찬양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갔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 푸들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만큼 가치 있는 사람만이 고독을 즐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현실적입니다. 특히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사랑과 열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냉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60대에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명성도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능력이 행복의 척도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우리 노년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제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인간 관계의 본질이 보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왜 어려운지 이해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멀어지니 또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가시에 찔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이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관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서로의 단점이 보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으로 가시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시가 느껴집니다. 은퇴 후에는 더 심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요. 서로의 가시가 계속 찌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신경 쓰입니다. 신문 읽는 소리, 커피 마시는 소리, TV 리모컨 사용법, 식사 시간, 모든 게 부딪힙니다.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 관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적정 거리가 필요합니다. 67세 박 선생님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24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한계가 왔습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같이 있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나 봐.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관계의 성숙도를 결정한다. 고슴도치들이 적정 거리를 찾듯이 우리도 배우자와의 적정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릅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딱 좋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부부마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 찾아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에 대해 매우 냉정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젊은 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늙어서 치르는 빚이다.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사라집니다. 그때 현실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빚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말이 전부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는 현실입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젊을 때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습관과 의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다. 이것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혼 생활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결혼했다면 환상을 버려라. 결혼은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은 계약입니다.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충격받으실 겁니다.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을 함께 산 부부들, 매일 사랑을 느끼며 사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습관으로 삽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살아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항상 설레어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종의 번식을 위한 자연의 속임수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젊을 때 느끼는 설렘, 떨림, 이것은 다 호르몬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번식시키기 위해 만든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설렘도 사라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렘이 없으니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 호르몬이 사라진 후 진짜 동반자 관계가 시작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노년 부부가 추구해야 할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현실입니다. 박 선생님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반자로 봤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날수록 고독을 즐긴다. 무슨 뜻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왜 혼자를 선택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풍부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내면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월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의 원천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책 읽을 때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수다 떨 때 행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전자가 더 행복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행복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서 느끼는 행복은 안정적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분들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책 읽고 산책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내면이 풍부해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를 즐기는 능력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고독을 선택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TV만 보십니까? 스마트폰만 만지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고독을 즐길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한다면 여러분은 고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서예를 하는 이 시간 동안은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가치입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도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독립적인 두 사람이 만날 때 가능합니다. 서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 부부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겪는 관계 피로감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황혼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이혼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함께 산 부부들이 왜 늙어서 헤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입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 서로 바빴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만 얼굴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말한 그 거리입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24시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거리가 사라집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모두 함께입니다. TV도 함께 봅니다. 산책도 함께 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드디어 부부만의 시간이다. 이제 제대로 사랑하며 살자.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습관이 신경 쓰입니다. 신문 읽으면서 내는 소리, 양치질하는 방식, 옷 벗어놓는 버릇. 아내의 잔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식사 메뉴 정하는 방식, TV 리모컨 다루는 법, 계속 뭔가 시키는 태도. 6개월이 지나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매일 같이 있으니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각자의 영역을 만듭니다. 남편은 거실, 아내는 안방.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삽니다. 이것이 관계 피로감의 실체입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서입니다. 67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내와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갔습니다.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TV를 봤습니다. 아내는 청소를 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매일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대화도 없다. 박 선생님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에 갔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섭섭해했습니다. 왜 나를 두고 혼자 가느냐? 나는 필요 없느냐? 박 선생님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 부부들의 현실입니다. 함께 있지만 외롭습니다. 사랑하지만 답답합니다. 함께 있는데 외롭다는 말,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노년 부부의 가장 흔한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밀감과 이해는 다르다. 오랜 시간 함께 산다고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배우자에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이 지나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줄어듭니다. 밥 먹었냐? 어디 가냐? 이런 기본적인 말만 주고받습니다. 진짜 감정, 생각, 고민은 나누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서적 거리가 멀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세계에 삽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함께 식사하지만 대화 없이 먹습니다. 함께 TV를 보지만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박 선생님 부부도 그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둘이 마주 앉아 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박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지.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같이 있지만 각자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박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젊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많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대화의 무덤이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신기합니다. 배우자의 모든 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무관심을 낳습니다. 무관심은 침묵을 낳습니다. 침묵은 외로움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역설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거리를 두라.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각자의 시간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외로우면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고슴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추우니까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더 많이 찔립니다. 적당한 거리가 답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박 선생님은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을 가지자. 하루에 3시간씩은 혼자 보내자. 처음에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남남이냐? 하지만 박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고.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노년에는 이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쓸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남은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것을 모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친구들, 배우자, 자녀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았습니다. 노년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찾을 때입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고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 선생님은 혼자 산에 갈 때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산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회사 임원이었을 때의 나, 가장이었을 때의 나, 그것은 역할이었습니다. 진짜 나는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조용함을 좋아하는 나, 자연을 사랑하는 나, 깊이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나? 이것이 고독의 가치입니다. 자기 발견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을 필요로 한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고독을 즐긴 사람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산책하며 상대성 이론을 생각했습니다. 베토벤은 고독 속에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창조적인 일은 고독에서 나옵니다. 깊은 사색은 혼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고독에서 가능합니다. 고독은 또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평생 쌓인 상처, 후회, 아픔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약한 모습을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화내도 됩니다. 후회해도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치유가 일어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평화를 찾습니다. 박 선생님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혼자 산에서 걸으며 평생의 후회를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아내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후회를 인정하니 평화가 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노년 부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따로 또 가치입니다. 따로 또 가치는 독립성과 친밀감의 균형입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결혼했으면 무조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휴일도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독립된 원이 적당히 겹치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취미, 관심사, 친구,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의 영역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산책하는 시간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박 선생님 부부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오전은 각자의 시간, 오후는 함께하는 시간. 박 선생님은 오전에 등산을 갔습니다. 아내는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각자 활동을 하고 오니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박 선생님은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요가 수업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살아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따로 또 가치의 힘입니다. 거리가 생기니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독립적이니 존중하게 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강해진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실증이 납니다. 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집니다. 노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질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말없이 같이 있는 것보다 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대화하는 게 낫습니다. 따로 또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각자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남편은 등산, 낚시, 바둑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내는 요가, 독서 모임, 그림 그리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각자의 공간을 가지십시오. 집 안에서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서재, 아내는 안방, 이런 식으로 구분하십시오. 그 공간에서는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함께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주말 산책,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십시오. 정해진 시간에는 온전히 함께 하십시오. 스마트폰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서로에게 집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노년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분들이 자기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죄책감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두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미안합니다. 특히 아내들이 이런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습관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셋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습니다. 쓸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시간은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시간을 확보할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나십시오.
배우자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십시오.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시간이 박 선생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외출 일정을 만드십시오. 매주 특정 요일에는 혼자 외출하십시오. 등산, 도서관, 영화관,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하면 익숙해집니다. 박 선생님은 매주 수요일 오전을 등산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왜 혼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라고. 혼자 운동하는 게 좋다고. 아내도 이해했습니다. 셋째, 집안에서 자기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서재든 작은 방이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 있을 때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드십시오. 문을 닫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박 선생님은 작은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책장만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서예를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자기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설명하십시오.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십시오. 다섯째, 자기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십시오.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시간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적정거리입니다. 노년 부부에게 적정거리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부마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거리를 찾으십시오. 첫째,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를 구분하십시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정서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함께 있지만 각자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독립적입니다. 반대로 떨어져 있어도 정서적으로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각자 외출했지만 서로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독립성입니다. 항상 배우자의 관심과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을 정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노년 부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박 선생님 부부는 오전은 따로, 오후는 같이로 정했습니다. 대략 반반입니다. 이 비율이 그들에게 맞았습니다. 셋째,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다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혼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배우자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비밀을 존중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감정, 비밀이 있어도 됩니다. 넷째,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한다면 혼자 가게 하십시오. 아내가 독서 모임을 좋아한다면 혼자 가게 하십시오. 각자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건강합니다. 오히려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거리를 점검하십시오. 지금의 거리가 적절한지 서로 물어보십시오.
너무 가깝다고 느끼면 조금 멀어지십시오. 너무 멀다고 느끼면 조금 가까워지십시오.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 조정해야 합니다. 계절처럼 변합니다. 박 선생님 부부는 매달 한 번씩 관계 점검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지난 한 달 어땠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여섯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으면서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항상 말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친밀감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환상을 버리십시오. 결혼은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배우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고독을 연습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혼자 산책하십시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십시오. 혼자 영화를 보십시오.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즐기게 됩니다. 고독이 축복이 됩니다. 셋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고독한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서예, 그림, 악기, 글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넷째,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누십시오. 고슴도치 딜레마를 설명하십시오. 따로 또 가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십시오. 처음에는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천천히 설명하십시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 주 일에 혼자 외출해 보십시오. 점점 늘려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새로운 관계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일곱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1년 동안 오늘 배운 원칙들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화했습니다. 계속 조정했습니다. 1년 후 박 선생님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전은 각자 활동했습니다. 오후는 함께 보냈습니다. 박 선생님은 등산과 서예를 즐겼습니다. 아내는 요가와 독서 모임을 다녔습니다. 오후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서로의 활동을 나눴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이 만나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덕분에 진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지금부터라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만큼 가치 있는 사람만이 고독을 즐길 수 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풍요로움으로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서로 독립적인 두 사람이 만날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우지의 파트너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